아이를 낳은 지 3년, 나 아닌 타인에게 그토록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내 육신과 정신을 위한 모든 활동들이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고 난 마지막 순간에 자리한다는 것, 그것은 다분히 매혹적이면서도 신선한 일이었다. 아이의 존재는 그만큼 신비로웠다. 아이는 내 젖을 먹고 옹알이를 하다가 앉고 기고 일어서고 뒤뚱뒤뚱 걸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내 손을 잡지 않아도 달리기 선수처럼 잘 뛰어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이 세상에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황당한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될 만큼 아이가 내 시간과 공간, 사고와 판단의 모든 준거를 장악해 들어와 있었다.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자아는 의식적으로 덮어두었던 다른 기억들까지 기다렸다는 듯 선명한 스펙트럼이 되어 떠오르게 했다. 아이가 젖을 물고 있을 때 무심코 내다본 창밖의 아카시아꽃, 고열에 시달린 아이 곁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밀려들던 붉은 양떼구름, 어느 밤인가 멀리 떠나라, 다 잊어라, 무시무시하게 종용하던 장막 끝의 비바람. 얼마나 바랐느냐고. 꼭 그만큼 바랐다. 그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나를 터키로 밀어낼 만큼. 아이가 그 옛날 술탄의 삶에 관심이 없듯 오늘 구석에 핀 들꽃은 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생생하게 현재를 좇는 아이의 눈은 죽은 자의 흔적을 따라가느라 치열하게 피어나는 생의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그런 일은 터키를 여행하는 내내 일어났다. 아이의 보폭은 좁고 일정은 늘어졌지만 아이는 그렇게 걷지 않았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것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작고 조용하고 낡은 것들이었다. 가난한 소년이 호숫가에 띄운 호숫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의 늙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녹슨 양철배이거나 아이가 서슴없이 친구 삼아 노는 거지 아이의 슬리퍼에 뚫린 구멍이거나 부지런히 흙을 물어 무너진 집을 복원하는 개미들의 눈물겨운 노력.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었다. 내가 거쳐간 학교의 책걸상들 또한 이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한 시대의 유물로 사라졌다. 그렇게 내가 지나간 자리 또한 이 지하도시처럼 쓰러질 것이다. 그 가운데 지난한 풍화작용을 거치고도 운 좋게 살아남는 것이 있다면 먼 훗날 누군가에게 연구 대상이 되거나 구경거리가 되어 최후의 몫을 다하게 되겠지. 그 남은 자리에 오늘 내 아이가 그러하였듯 어여쁜 아이가 뛰어다니며 기적을 울려준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이다. 무엇을 아끼는가? 살아서 다 하지 못하고 아껴두는 것, 유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집마다 일일이 손으로 빨아놓은 커다란 이불을 보며 내가 자신에게 하는 반성이기도 하다. 안전하게, 안락하게, 게으르게 주어진 생을 덜 살고 있는 내 자신. 나는 힘이 빠져 태메니 정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진이고 뭐고 간에 관심 없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약을 타지는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여행의 피로가 몰려드는 듯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들의 무지는 그렇다 쳐도 어린 것을 데리고 다니며 어리석게 행동한 내 자신에게 자꾸만 화가 치밀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호랑이 굴에 갇힌 먹잇감에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때
아이가 태메니 정상에 달려있는 불꽃 모양의 네온을 가리키며 저것이 무엇냐고 물었다. 그것은 네온 사인인데 밤이 되면 불꽃처럼 환히 빛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나를 빤히 바라본다. 엄마, 나는 밤이야. 아이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 역할놀이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나는 이제 불꽃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주어야 한다. 반짝반짝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까 궁리하다가 벌떡 일어나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처럼 만세를 부르고 뛰면서 반짝반짝 빛나주었다. 아이는 흡족하게 미소를 짓더니 내 기분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말한다. 엄마, 오늘 재미있었어. 이제 가자.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풀 뜯는 양을 발견하고는 그리로 힘차게 뛰어간다. 그래, 힘을 내자. 고맙구나. 언제나처럼 너는 덜 익은 나의 생이 성급히 가라앉을 때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을 내밀어 하늘 위 별처럼 반짝이게 해주는구나. 나는 아이가 뛰어간 그 길을 다시 힘내어 달려갔다. 아마도 아이는 나처럼 이 조화로운 아침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 같다. 그래서일까? 이 춥고 눅눅한 방에 더러운 담요를 돌돌 말고 누워서는 내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 터키 여행하는 거 좋아. 터키 사람들이 좋고 동물들도 좋아. 큰 개도 좋고 쉬바도 좋아. 정말?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나는 호기심이 일어 질문을 해본다. 중빈아, 우린 한국에서 왔지? 우리가 사는 한국은 어때? 한국도 좋고 터키도 좋아. 둘 다 좋아. 그럼 한국의 집이 좋아? 터키에 이런 펜션이 좋아? 터키 펜션이, 아니, 터키 사람들이 좋아. 아이는 장난감이 많은 서울의 제 집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 그래, 아이야. 장난감은 죽은 것이지. 엄마가 보아도 이곳엔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참 많구나. 새와 나무와 고양이와 무당벌레. 너는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보듬고 그것들과 함께 지칠 때까지 뛰어다닐 수 있구나. 그뿐이더냐. 사람들은 모두 내게 관심을 보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내게 호의적이지. 너도 다 아는구나. 아니, 너는 엄마보다 더 잘 아는구나. 엄마가 파리를 더럽고 귀찮게 여길 때 너는 그것들에게서 공존의 기쁨을 보지. 새와 나무가 있는 곳엔 파리도 있어야 하고 북슬북슬한 개가 있는 곳엔 개벼룩도 있어야 하지. 그런데 엄마는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구나. 편한 것만 찾으려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이 모든 존재의 비밀을 알아내었니? 처음에 나는 아이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아이가 오래전부터 이곳에 올 예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가방을 들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이의 첫 걸음마, 첫 번째 열감기, 처음 내지른 일성. 이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또 다른 오늘을 위해 성실히 축조된 밑계단이었다. 그렇기에 아이는 내가 끌고 가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린 마음이 닿는 곳까지 가는 것이다. 이 아이의 인생은 오롯이 이 아이의 것이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가방을 들어주는 정도에 이를 것이다. 내게는 행복의 조건이 없다. 엄마를 만족시키는 데는 조건이 필요한데 너는 그렇지 않다.
행복의 조건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조건 없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무한정 열려 있거나 한없이 낮게 엎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른들은 잘 열리지 않을 뿐더러 낮게 엎드리는 데는 더더욱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니 조건이 많은 이들에게 누군들 쉽게 다가가려 할 것이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너를 보면 엄마가 왜 유년에 행복했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롯된 생의 무게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조금은 알 것 같다. 물 젖은 꿀벌을 위해 1시간 내내 다리를 내어주고 움직이지 않는 내게 누군들 친구 되기를 마다하겠느냐. 로라는 모르고 있었다. 관계의 많은 부분이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이 희생하는 것들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좋아하는 것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얻을 수 없다며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들의 오해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그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도 않는 것이다. 아이들이 함께 뛰고 오르고 쉼없이 몸을 쓰는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어른들에게 무용해 보이기 쉽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부모일수록 이 순간에 무언가 지적인 내용을 가미해야만 유희가 바람직하게 완성된다고 하는 단순한 오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구조의 유희이다. 고도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뛰고 성공적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어 착지해내는 순간들. 주변을 둘러보면 암기와 입시의 지옥에서 자란 어른들일수록 이 정년된 동작이 요구하는 대뇌 활동을 불신하면서 여기에 자꾸만 새로운 학습을 끼워 넣기 위해 초조해지는 경향이 있다. 난 애가 가만히 있는 게 싫어. 그걸 보면 내가 다 초조해져. 내 이웃의 어떤 유치원생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덕분에 그 아이는 두 돌이 되기도 전부터 가베와 오르다, 닥터레고와 유리드믹스 등으로 꽉 짜인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아이가 가베 수업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방문교사는 울퉁불퉁한 공과 매끈한 공을 함께 던지면서 어느 공이 더 빨리 굴러가는가를 맞춰보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엄마에게 말했다. 저런 건 아이가 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잖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유, 자기는 너무 천하태평이야. 저런 걸 남보다 빨리 깨쳐야 저기서 또 생각이 가지를 쳐서 마찰이나 뭐 그런 현상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 과연 그럴까? 이해란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체화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부모가 쑤셔넣기에 어쩔 수 없이 토해낸 것을 이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생각이 궁금해 한번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저런 학습이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권리와 즐거움을 미리 빼앗는다는? 부모가 어린아이의 교육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미래에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갖기 힘든 것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를테면 고갈되지 않는 자연에 대한 사랑, 열등하고 약한 것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면 yes, 싫으면 no 하고 말할 수 있는 투명함 같은 것들.
정말로 늦어지거나 실기하면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 밖으로 걸어나가 되돌아오지 않는 것들, 필생의 숙제가 되는 것들. 부모가 따로 시간과 돈과 품을 내어 아이에게 해주어야 할 것은 어떤 식으로든 아이의 영혼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